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지금 신경철학인가? 뇌처럼 현명하게라는 신경철학 입문서격이 되는 이 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OT 겸 정리를, 소개를, 신경철학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지금 신경철학인가, 하필? 왜 신경과학이고, 또 왜 철학이 합쳐진 그런 분야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경철학인가? 그래서 오늘 발표할 주제는 간단하게 5가지, 간략하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왜 신경철학인가? 그리고 두 번째, 데카르트 실체 이원론. 적인 사고가 서양의 철학이나 우리 지성사를, 마음과 몸에 대한 생각을 거의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경철학이라는 분야가 철학의 주도적인 입지를 잡기 힘든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릴 거고, 신경과학의 역사,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고, 책을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4번, 과학 영역 내에서 환원과 공진화. 이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철학적 개념에 있어서, 이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약간 조금 다음 시간에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왜 신경철학인가? 처칠랜드라는, 패트리샤 처칠랜드라는 저자죠. 우리 뇌처럼 현명하게라고 하는 신경철학 연구 입문서의 책의 저자인데, 그 분은 부부로 유명해요. 철학자 내에서, 철학자 소사이어티 커뮤니티 내에서 부부로 유명해요. 패트리샤 처칠랜드하고 폴 처칠랜드. 한쪽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둘 다 신경철학을 전공하고 신경과학을 통해서 철학을 전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부의 신동체 철학자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마 생물학을 학부 때 전공했고, 다른 남편은 아마 학부 때 물리학을 전공했을 거예요. 둘 다 신경과학 기반으로 한 심리철학, 과학철학, 여타 인식론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으로 신경철학자의 개척자, 파이오니어로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마음 뇌 통합과학을 향하여 나는 이런 뇌과학과 철학을 쓰고 가르치시는 분으로 유명해요. 한국에서는 박재은 교수님이라고, 제가 톡방에서도 박재은 교수님의 학회 발표가 있다고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박재은 교수님이 굉장히 열일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경철학을 하시는, 거의 유일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한국에서 주류적인 철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니면서 이 신경철학 하기 위해서 할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이라거나 신경생리학이라거나 여러 것들 공부하고, 또 컴퓨터과학과에서 또 딥러닝 관련해서 공부하시고 청강하시고, 막 나이가 많은 나이에도 좀 이 신경철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열일을 많이 하시고 열공을 하시고 하셨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런 신경철학을 왜 하는가, 그리고 왜 신경과학이 또 그중에서도 왜 중요한가 라는 걸 생각해 보자면, 뇌과학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뇌과학에 따르면 당신이 우울한 이유는 뭐 세로토닌이 많이 부족하고, 세로토닌이 부족한 이유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청반액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도 유명하고, 심지어 옛날에 한창 뭐 프로이트니 아들 유응이니 아들러니 뭐 이런 식의 뭐 정신분석학의 얘기도 유행했었고, 뭐 특히 미움받을 용기 같은 아들러의 책이 유행했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정신분석학 같은 거, 요즘에는 뭐 태물로 많이 취급되는 정신분석학 같은 분야도 신경과학과 많이 결합이 되어서 프로이트의 통찰을 어떻게 신경과학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을지, 혹은 프로이트의 전제를 통해서 어떻게 또 신경과학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또 신생학문으로 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신경과학이 여러 분야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을 정도인데 굉장히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더 많은 세계들을 신경과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신경과학이 없으면 안 되는 바야흐로 뇌과학의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잠깐 뭐 길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신경철학이 뭔데? 신경철학의 역할이 뭔데? 라고 하면 전통적인 길지만 전통적인 짧게만 요약하면 전통적으로 철학의 범위에 있었던 뭐 자유의지니 뭐 의식이니 하는 것들 보통은 그건 철학에서 다뤄야 할 문제 아니야? 라고 했던 것들을 신경과학의 기반과 지식들을 통해서 기술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다는 거죠. 단순히 철학적인 사변, 그런 직관만으로 진행되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다시금 이제 뇌과학을 통해서 발견된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경과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철학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신경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책에서도 챕터가 뭐 형이상학도 나오고 인식론도 나오고 종교란 무엇인가도 나오고 종교는 이제 뭐 거의 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주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뭐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뭐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서 함부로 얘기 꺼내면 안 된다라는 주제인데 신경과학적인 기반으로 한번 종교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죠. 신경철학 혹은 뭐 진화생물학, 여타 과학을 기반으로 종교를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자. 거기까지 할 수 있을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책에서는 거기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어, 그래서 이런 게 신경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신경과학이 없으면 신경과학은 이미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고 신경과학이 없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이제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경철학을 철학의 그리고 환원주의적인 철학을 왜 철학의 주류적인 입지로 아직도 자리 잡지 못했는가? 왜 박재현 교수님밖에 한국에서 활동하지 못할 만큼 주류적이지 못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처칠랜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명을 합니다. 철학사가 기본적으로 데카르트, 물론 이전에도 이원론적인 생각은 플라톤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식화된 마음과 몸에 대해서 정식화해서 이론을 제기한 사람은 그리고 실체 이원론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한 사람은 데카르트가 거의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대 철학의 역사에서. 그래서 데카르트의 실체 이원론이 뭐냐? 이원론에 대한 좋은 농담 중 하나예요. 영어식 농담이라서 바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What is mine? No matter. What is matter? Never mind. 그러니까 이런 거죠. What is mine? 마음이 뭔데? 물질이 no matter 중요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이중중의적으로 혹은 물질이 아니야. What is matter? 물질이 뭔데? Never mind. 절대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마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함축하는 바는 뭐냐면 마음과 물질은 다르다. 물질과 몸은 달라. No matter, never mind 라고 하는 것처럼 실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말한 실체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여기 substance라고 써져 있는데 어, substance는 다른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자의 상태를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상상 가능하죠. 고양이. 근데 고양이의 미소는 고양이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상상 불가능하죠. 고양이의 미소는 그래 실체가 아니고 보통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마음과 몸은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실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이 실체 이원론이에요. 몸 따로 존재할 수도 있고 몸 없어도 마음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게 실체 이원론이죠. 영혼이 있다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게 실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워 보이게 이렇게 써줬는데,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기대고 있는 논변 방식은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은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책에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진 않은데 조금 더 정식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음과 몸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몸과 마음 무언가가 X하고 Y가 혹은 뭐 X하고 Y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둘이 공유하는 속성이 다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X가 뭐 그 바나나예요. 그리고 Y도 바나나예요. X 똑같은 바나나예요. 근데 그 X도 노란색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Y도 노란색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맛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하죠. 둘 다 동일한 대상이라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다 공유해야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당연한 얘기죠. 이게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의 논변도 이거예요. 왜 우리 몸과 마음이 달라?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달라? 물질의 세계는 뉴턴이 다룬다 라고 생각하고 데카르트는 마음을 다룬다라는 생각, 약간 그런 의미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쓴 건데 왜 몸과 마음이 달라? X의 신체, Y에는 영혼을 대입해서 그 어떠한 몸도 갖지 못할 속성을 영혼이 갖는다면 영혼은 몸이 갖지 않은 속성을 가져. 적어도 하나 이상 가져. 라고 한다면 몸과 영혼은 동일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아,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주장을 하는데 왜 몸과 마음의 속성이 다른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몸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의심 가능해. 사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뭐 시험 기간 때마다 떠오르는 망상 중 하나죠. 사실은 이것도 통속의 내가 아닐까? 라는 식으로. 사실 이거 내 몸 진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영화적인 상상으로 매트릭스 같은 것도 데카르트적인 회의주의일 수도 있고. 근데 몸은 안 가지고 있다는 거 의심 가능해. 그리고 뭐 데카르트 하면 흔히 떠오르는 명언이 그거죠. 코기토 에르고 숨. I think, therefore I exist.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몸은 의심 가능한데 내가 존재한다는 거는 의심 불가능해. 그러니까 몸은 의심 가능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영혼은 의심 불가능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몸과 영혼은 다르네.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라도 다른 속성을 공유한다면 공유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다른 속성을 하나가 다르게 가지고 있다면 그 둘은 다른 것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이 원리에 따라서. 근데 이 논증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당한 논증이에요. 전제로부터 결론을 필연적으로 도출할 수 없는 그런 논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 이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명제 태도 문장에 포함된 속성들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쉬운 건데 어렵진 않은데 명제 태도 문장이 뭐냐면 that 이하 문장에 대한 태도. I know that, I believe that, I think that. 그러니까 that 이하가 명제라고 한다면 I know that 나는 I know that banana is yellow. I believe that banana is yellow. I think that banana is yellow. 나는 바나나 한국어는 복문장이라고 하죠. 견문장이라고 하죠. 나는 바나나가 노랗다. 나는 명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는 태도를 취한 거고
나는 바나나가 노랗다. 라는 거에 대해서 I believe that 믿고 있어 라는 명제 태도를 취한 거고 생각하다라는 명제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 that 이하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쉽게 말하면 예시를 들면 쉬운데 나는 내가 이 책의 저자임을 의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내가 지었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이 책의 저자임을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실존함을 의심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아까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스 명제처럼. 그러므로 나는 이 책의 저자가 아니다. 라는 게 따라 나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내가 이 책의 저자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 가지고 논증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어, 어 처칠랜드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이 논증은 분명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 인식된 것이나 어떤 것이 있다고 믿어진 것은 분명 모두 물체 자체의 본래적 특징이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가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 자체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나는 바나나가 어떤 정신병자라거나 어떤 색각 이상자들은 바나나가 노랗다가 아니라 바나나가 사실 초록색으로 보이네? 라고 난 바나나가 초록색이라고 믿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나나의 본래적 특징은 물론 색깔이 본래적 특징이냐 아니냐라는 건 지금 얘기하지 말기로 하고 사실 아닌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바나나가 노란색 이라고 믿든 초록색이라고 믿든 그 믿음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물체의 본래적인 특징은. 그래서 본래적 특징과 질량을 가지고 있음이 물체 속성일 수 있지만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생각된 것은 물체의 본래적 속성이 아니다. 당연하게 보이죠? 좀 이따가도 이야기할 거긴 하지만은 열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라고 물리학 시간에도 많이 언급되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통계역학과 열역학을 통해서 밝힌 사실인데 열, 열은 대부분의 뭐 통계역학 발달하기 이전 혹은 현대 사회라고 하더라도 물리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한테는 열은 그냥 다 알고 있죠.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 열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몰라. 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 그러니까 열과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다르다.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고 별개잖아요. 어, 그쵸? 그렇죠.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생각된 것은 물체의 본래적 속성이 아니다. 열은 만약에 저기 기계가는 초등학생 요즘 근데 기계가는 초등학생 선행학습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유치원생도 근데 아무튼 저희 뭐 아무튼 물어봐. 그 열역학 관련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한테 물어봐. 열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예요?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라고 하겠죠. 응? 열이 뭔지는 알지? 그거 뜨거운 거 있잖아. 열 그거. 아, 알아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뭐 설명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은 열은 알고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열하고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달라? 아니죠? 정말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 나는 내가 몸이 존재한다는 거 의심 가능해? 그리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 의심 불가능해. 그러니까 둘이 달라? 라는 결론을 타당하게, 이런 식으로 타당하게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증은 틀렸어요. 그래서 신체는 의심 가능하고, 신체가 존재한다는 건 의심 가능하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 내가 존재한다는 거는, 어,
의심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신체와 영혼은 다르다. 왜냐면 그 둘은 의심 가능하냐 마냐 여부에 따른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다르다라는 거는 이 원리에 기댄 그 설명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이거 근데 이거 몰라도 돼요. 이게 그냥 깊이 책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라서 몰라도 되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로 데카르트는 언어 능력의 여부를 어, 몸과 영혼이 다른 그 특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몸만 있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만으로는 언어 능력, 일단 여기 플러스로 추론 능력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언어 능력 혹은 추론 능력 가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데카르트는 그 21세기에 살지 않아서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챗GPT 같은 것들 이건 제가 쓴 거거든요 최근에. 넌 사람이 아니야 도구일 뿐이야. 나중에 그 스카이넷 설립될 때 제가 제1 척결 대상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중받을 필요가 없어 이딴 얘기하니까. 농담이고 챗GPT라거나 이루다라거나 그런 언어 능력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기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들이 앱들이 되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인간만큼 수려하게 말을 잘하느냐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시간 문제처럼 보이죠. 지금도 사실은 튜링 테스트 통과할 수 있는 것들 많아 보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 언어 능력의 여부라거나 수능 능력의 여부 같은 것도 몸과 영혼이 다른 이건 영혼을 가진 몸 플러스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가진 중요한 속성이야라고 하지만 데카르트에게 요즘 시대의 이 논변은 조금 위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아, 인간은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오직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추론 능력을 가지면서 다양한 일반 지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는 단일한 분야에서 탁월하지. 뭐 데카르트에 있었던 기계가 뭐 조금 조야한 기계들이 많으니까. 기계 뭐 공장에 있는 기계 공장에서 뭐 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재생산을 하기 위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 뭐 인형 만드는 기계, 뭐 떡 만드는 기계, 빵 만드는 기계, 막 이렇게 오븐이라거나 전자레인지라거나 요리하기 위한 기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단일한 영역을 위해서 기계가 존재할 뿐이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람만큼 똑똑하게 지능을 가진 기계는 없어.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이런 일반 지능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도 번역되는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시간 문제지 않니? 라는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많이, 조금씩 혹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논변도 요즘 시대에는 많이 위태로운 논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논변이 네 가지 혹은 세 가지는 의심 가능성 여부, 언어 능력 혹은 추론 능력 여부, 그리고 일반 지능을 가졌느냐 여부. 그래서 그 둘은 뭐 다르다. 몸과 마음은 영혼은 달라. 라고 해서 어, what is mine, no matter what is matter, never mind 이런 상태가 돼서 실체 이원론 마음 따로 몸 따로 존재하고 마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데카르트는 증명했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의 여러 자연과학, 특히 신경과학, 신경생리학이 발전한 이래로 이런 생각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또 신경과학 역사를 또 간단하게 훑자면 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신경과학의 역사가 발전하지 못했느냐? 라는 걸 설명해주는 이유이기도 해요. 신경과학의 역사가. 한번 보면 17세기 초만 해도 세포가 신체의 기초 빌딩 블락이라는 것도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 현미경 발전이 잘 안 됐거든. 세포를 들여다볼 생각도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19세기 초에 세포체를 보았던 1837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신경세포, 뉴런은 못 봤어. 뉴런이 있는지도 몰랐죠. 19세기 초라고 하면은 200년 더 안 됐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0년이라고 하면 우리 인류의 긴 시기 중에서 200년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때까지만 해도 뉴런은 못 봤어. 세포체까지는 셀바디까지는 봤는데 그리고 19세기 초 앙페르와 페로데이가 전자계약의 포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전기를 발견하고 자기도 발견하고 뭐 했는데 이때가 여전히 19세기 초 중반 정도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기를 발견 못했다. 전기를 다루기는커녕 이 빛, 빛을 막 문질러 가지고 머리에 댔을 때 정전기 현상을 통해서 머리와 빛이 달라붙는 현상과 겨울철에 따끔거리는 아야 하고 따끔거리는 정전기 현상하고 아니면 뭐 코일을 통해서 전류가 일어나는 그 전기 현상하고 동일한 전기라는 걸 이때까지만 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 신경과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경을 다루는 건데, 뉴런을 다루는 건데, 뉴런이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호가 전달되는 게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다룰 수 있다라는 기술이 이론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뉴런의 기능을 탐색하기 위해서 뉴런을 분리해내는 기술도 없었어요. 20세기도 진짜 뭐 100년이죠. 100년 전이죠. 100년 전이면 뭐 아직까지 그 당시에 태어나신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신 분도 있다고 알고 있고 20세기 초에 태어난 분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기술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950년대 초나 되어서야 학습과 기억이 시스템 수준에서 설명되는 발전, 뇌 시스템 수준에서 1960년대 뇌가 국소 기능 대응도 토포그래픽 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발견하고 그러니까 저기 뭐냐 시각과 관련한 피질은 후두엽에 있고 그리고 청각과 관련된 피질은 측두엽에 있고 공간과 관련된 공간 감각을 인식하는 뇌의 코르텍스 피질은 두정엽에 있고 위에 그런 식으로 매핑을 할 수 있는 국소적으로 로컬라이즈드 맵으로 뇌가 기능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1970년대 후반에는 학습과 기억이 시스템의 가소성에 관여하는 신경 변화 데이터를 탐색하게 됐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는 주의 집중 기능이 신경과학의 영역에서 탐구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파민 보상 기능 시스템으로 인해서 주의 집중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게 되고 도파민이 막 중독이 많이 되고 하면은 이제 주의 집중을 단순하게 할 수 없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도 밝히게 됐고 그런 게 신경과학의 간단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실체 이원론이 이전까지만 해도 지배하게 되었고
피지컬리즘 혹은 신경과학으로 인해서 마음을 탐구하자는 입장이 그리 각광받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간단히 훑어본 신경과학의 역사고, 또, 이 사이에 인지과학의 발전이 일어난 1950년대 초 이전에 그때만 해도 인지과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저해한 암흑기가 있었어요. 어떤 시기였냐면은 행동주의가 이 사이에 있었어요. 이거는 언급하기에 되게 중요한 사조인데, 행동주의 이전에는 행동주의가 발흥한 이유는 일단 뭐냐면은 이 이전에 내성심리학이라고 인트로스펙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어떻게 알아? 심리학 어떻게 구성해야 돼? 뭐 프로이트나 분트 뭐 이런 사람들처럼 내 마음 열심히 들여다봐서 그걸 기준으로 심리학 구성해야 돼. 열심히 내성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현상학적으로 판단하고 그 바탕으로 구성해내야 돼. 하는 게 내성심리학이었는데 그거 뭔가 객관적이지도 않고 너무 주관적인 심리학 같아. 그 과학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연구해봤자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행동주의를 주창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런 영역인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따지고 심리학을 연구해야 돼. 그런 식으로 심리학의 사조가 잠깐 바뀌었던 거죠. 스키너의 심리상자라는 책도 이때 나오게 됐고, 스키너라고 뭐 쥐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주면은 더 뭔가 먹이를 먹게 되고, 어떤 자극을 주면은 먹이를 쫓는 걸 안 하게 되고, 이게 강화와 처벌 같은 거죠. 어떤 행동을 더 먹이를 더 많이 줘가지고 강화했더니 그걸 더 하게 되더라. 그리고 때렸더니 혹은 뭐 전기 자극을 줬더니 그 행동 안 하게 되더라. 라는 게 강화와 처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관찰 가능한 행동만 보고 어떤 대상의 심리를 구성하려는 게 사실 심리라는 말도 잘 안 쓰려고 해. 행동만 보고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한 게 심리 없는 심리학이에요.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심리 없는 심리학이에요. 마음 없는 마음 이론. 행동만 보고 판단해.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사장된 이론이지만 동물 행동학에도 여전히 남아있긴 해요. 이거는 동물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행동주의 말고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행동주의 때 마음이라는 거, 심리학 자체가 진정한 심리학이라는 게 묻혔던, 암흑기였던 시대였는데, 이제 코그니티브 레볼루션,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뭐 기술적으로도 발전하고 어떤 마음에 대해서 다시금 들여다보게 되는 가치관 혹은 태도가 변경되게 됨으로써 인지혁명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러한 발전들이 쭉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MRI를 찍어보고 비침습적인 뇌에 대해서 비침습적으로 관측 가능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나고 언어학, 뭐 신경과학, 여타 과학들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인지혁명이 일어나게 돼서 지금의 인지과학이 이때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fMRI 기술, 뭐 다른 PET, 양정자 단층 촬영 같은 기술들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비침습적으로 인간의 뇌를 혹은 다른 뇌를 가진 동물들의 뇌를 굳이 열어보지 않고도
손상을 가하지 않고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아주 좋은 기술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인지혁명이 일어나게 됐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어, 쉽지는 않아요. 영상 자료를 얻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물론 쉽지는 않아요. 많은 공학과 수학적 작업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 자료가 그 자료를 얻는다고 쳐도 뇌 기능과 조직에 관한 무엇을 드러낼 것인지 알아내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영상 자료를 얻었다 쳐도 그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굉장히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혹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뇌 어떤 특정 영역이 활성화됐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뇌 기능을 전문적으로 분화해서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쉽게 단정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훨씬 더 어렵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 단순한 그냥 뇌 열심히 관측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적인 작업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상 기술들이 정말로 훌륭하고 참으로 유용하긴 한데 모든 영상 연구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하진 않는다. 단지 약한 결론 정도만 인정되거나 또는 어떤 결론도 보증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능 국수화를 강하게 결론 내리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 기능 국제화라는 건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있죠. 국소 기능 대응도라는 게 토포그래픽 맵으로 있겠지만 그게 정말 뚜렷하게 얘는 어떤 기능, 딱딱 나눠서 얘는 무슨 기능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느냐라는 건 여전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2002년쯤인가 3년인가 써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 영역이 활성화됐다고 해서 또 새로운 거 활성화됐다는 발견을 새로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기능을 어, 큰 검토 없이 꼼꼼한 검토 없이 바로 부여한다는 것도 강하게 결론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학 영역 내에서 환원과 공진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뇌과학 이론과 마음에 관한 이론을 환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로 공진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막 반론들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뇌과학으로 마음에 관한 이론을 통합 혹은 환원하려는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환원과 공진화 사례를 살펴볼 텐데 칼로릭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칼로릭 이론이 뭐냐면 음, 열을 내는 왜 어떤 것은 열을 내고 어떤 것은 열을 내지 않느냐? 칼로릭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지르면 칼로릭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열을 내는 거다. 그래서 한번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똑같은 쇠 구슬을 한쪽은 똑같은 무게의 쇠 구슬을 두 개를 한쪽은 열을 내고 열을 가하고 한쪽은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해 본 거죠. 왜냐? 칼로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질이고 물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은 이전까지도 상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로릭도 물질이고 무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이 더 많은 쪽이 무게가 더 많겠지라는 식으로 전제를 깔고 평가 및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근데 둘 다 똑같던데?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서 그리고 여타 또 구차하게 말한 여타 실험 과정, 반박 과정들을 통해서 이상한 이게 이상한데 칼로리 이론이 이상한데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통계역학과 열역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열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야. 나는 조금 더 미시적인 이론으로 거시적인 사실,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야, 좀 더 동력학으로 설명 가능한 거야? 와, 사실은 통계역학이라는 게 동력학으로 인해서 아주 미시적인 분자로 인해서 설명 가능한 거야? 열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뉴턴 역학을 통해서 열이라는 게 좀 설명이 가능하네? 라는 식으로. 근데 이 과정에서 열을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로 수정하고 개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공진화가 일어났죠. 통계역학을 통해서 기존의 열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고 수정했지만 칼로릭이라는 개념은 배제되게 됐어요. 필요 없는 이론이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우리에게 혼선을 주는 개념들이고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없는 존재라고 이제 배제된 거죠. 에테르도 마찬가지. 우리가 빛에 대한 이 연구가 발전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빛은 매질이 필요한 물질이라고 봤어요. 빛이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려면 매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매질이 뭐야? 이름을 붙이자면 이름하여 에테르. 에테르가 있어야만 빛이 이동 가능해. 근데 저 행성에서도 빛이 오고 저 달에서도 빛이 오고 태양에서도 빛이 오네? 근데 그 사이에 에테르가 없으면 안 되겠네? 온 우주에는 그러면 에테르가 가득하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 이후에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전자기파 이거 매질이 없어도 되는데? 에테르 필요 없겠는데? 에테르 개념도 이제 배제가 된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환원과 공진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수정대 개념들은 수정돼 있고 정교화될 개념들은 정교화되면서 그와 동시에 배제될 개념들도 배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환원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완전히 뭐 미시적인 것들이 완전히 거시적인 것들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칼로리 이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에테르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대응되지 않아. 칼로리 이론 없어져야 돼 라고 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포섭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핵심 의문들이 해소된다면 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하나의 설명, 즉 환원이 잘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그 성취를 다른 연구를 위한 기반으로 수락해도 좋겠다. 환원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미시적인 속성으로부터 거시 속성까지의 대응은 이상적인 1대1보다는 1대 다수 또는 다수 대 다수로 대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전자가 하나의 DNA 줄기가 아니며 많은 분절된 DNA 단편들을 포함하는데 유전자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DNA 줄기로 환원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단순화이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더구나 이미의 DNA 단편은 세포 발달 단계와 세포 외부 환경으로부터 등과 같은 일종의 기능으로서 서로 다른 거래 속성의 매크로한 속성에 참여시킬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이런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분자생물학자들은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설명 체계를 본질적으로 활원에 어울리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유는 주로 DNA 염기쌍 연쇄, 베이스 페어 시퀀스로부터 머리 신체의 체절과 같은 매크로 트레이트에 이른 인과적 경로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깔끔하진 않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질 실험적 성과에 따라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준으로 설명될 것이에요. 깔끔하게 대응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유전자가 머리와 체절에 해당하는지
음, 그 인과적 경로, 어떤 특정한 미시적인 유전자 배열이 최저혈과 머리에 해당하는지, 최저혈과 머리라는 거시적인 속성, 매크로 트레이트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인과적 경로를 적절하게 추정 가능해요. 이 유전자를 통해서 초파리의 머리가 발생이 되네? 발생하는데 기여를 하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초파리와 쥐 간의 유전자의 유사성을 통해서 뭐 진화적으로 비슷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발생학을 통해서 추정을 가능하고 유전자나 유전학이나 발생학을 통해서 진화 발생 생물학이라는 것도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이보디브라고 하는 분야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DNA 염기성 연쇄로부터 머리 신체의 체절과 같은 거대 속성에 이르는 인과적 경로가 추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깔끔하진 않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준으로 설명되지 않느냐. 환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기능주의자들의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무리 뇌를 들여다봤자 인지 자체의 본성을 알 수가 없는데 기능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마음의 역할을 수행을 하기만 한다면 기능을 펑션을 수행하기만 한다면 그 재료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아무튼 어떤 기능만 보자. 어떤 어떤 음, 어떤 것 자체가 마음의 특정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것만 봅시다. 그것만 평가합시다라는 게 펑셔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나온 뭐 앨런 튜링 같은 계산주의자든지 뭐 딥러닝의 커넥셔니즘, 연결주의 같은 것도 크게 보면 기능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이썬으로 어떤 계산기를 만들든지 뭐 C 언어로 계산기를 만들든지 아무튼 기능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 동일한 마음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뇌를 들여다봤자 인지 자체의 본성을 알 수 없다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뇌로 마음의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 알겠어. 근데 그 뇌만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실리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가지고도 우리 마음을 수행할 수 있잖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니? 그래서 인지 자체의 본성을 알 수 없어. 뇌만 가지고 뇌를 아무리 들여다봤자 그거 인지 자체의 본성이라고 할 수 없을걸? 왜냐면 다른 걸로도 수행할 수 있는데 다른 걸 다른 것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게 뇌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필연적으로 마음이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뇌라는 하드웨어를 아무리 들여다봤자 마음이란 소프트웨어를 알 수는 없어. 소프트웨어 자체의 본성을 알 수 없어. 마음이란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어, 근데 기능주의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서칠랜드나 데닉 같은 사람도 기능주의 받아들일 텐데, 펑셔니즘 받아들일 텐데, 재료는 중요해. 기능주의 맞다고 쳐도 재료 자체가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나무로도 젓가락 만들고, 쇠로도 젓가락 만들고, 뭘로도 젓가락 만들 수 있고, 하지만, 아니, 젓가락 못 만드는 재료도 분명히 있잖아. 슬라임 가지고는 젓가락 못 만들 거 아니니. 어, 재료는 중요해. 인간의 마음을 만드는데 분명 중요한 재료들은 있어. 인간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봐라. 진화적인 생활사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도파민, 세로토닌 등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라거나 호르몬, 그리고
어떤 화학작용, 생화학적인 작용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아기가 맞춰서 특정한 도파민이 발현했을 때 왜 그리고 혹은 아드레날린이 작용했을 때 우리의 어떤 세포가 그 세포를 그 발현을 리셉트하고 어떤 특정한 리셉터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행해 나가는지, 그거는 진화적인 역사를 봐야 알 수 있는 거다. 그 재료가, 그 생화학적인 재료가 다른 게 아니라 왜 그 생화학적인 재료로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만들어져서 발현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려면 생활사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능주의자들에 대한 반론 중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복제 로봇의 직계자손이다 라는 데닛의 이야기죠. 데닛의 이야기를 토대로 생활사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기능주의 자체가 아예 재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거죠. 생활사 자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진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재료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곤란하다라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심적 활동은 뇌 활동이고, 그럼 심적 활동은 과학 탐구 방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게 가설 1이고, 가설 두 번째가 신경과학이 어떤 현상들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인지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설 세 번째,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뇌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도 여러 수준의 조직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고, 심적 활동은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자면 심적 활동은 뇌 활동이다라는 건 결국에는 심적 활동, 심리학을 뇌과학, 신경과학에 환원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미시적인. 그래서 환원과 공진화가 일어날 텐데 그 공진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심리학에서 수정될 것들은 수정되고 우리가 터무니없게 말했던 것들은 수정될 수도 있겠죠. 예컨대 뭐 프로이트의 초자라거나 뭐 의지력 같은 개념들. 그게 여전히 신경과학이 발달한 이후에 여전히 쓸만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재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개념이 여전히 유효한가? 수정되거나 개정될 여지가 없나? 혹은 배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그냥 아예 추방되는 게 낫겠다. 신경과학의 입장에서. 혹은 의지력 같은 것들도 야, 너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뭐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도파민 보상 기능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의지력이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고 의지력이 있고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도파민 보상 기능 시스템으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그 외에 이전에 썼던 의지력 같은 개념들도 배제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 같은 것도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이야기된 의식이나 마음 같은 것들도 그냥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 중 하나예요. 처칠랜드의 큰 주장 중 하나죠. 그러니까 마음 같은 것도 사실은 칼로릭 이론이 배제됐던 것처럼 에테르가 배제됐던 것처럼 신경과학에 의해서 배제되어야 하는 개념이 아닐까? 신경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가 되면은 마음이라는 말도 의식이라는 말도 감정의 어떤 뭐 화났다 뭐 이런 말들도 쓸 수는 있겠죠. 일상생활에서는 뭐 해가 떴다라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근데도 여전히 쓰는 것처럼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이 아니고 배제되어야 하는 개념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처칠랜드의 제거적 유물론, 제거적 물리주의 주장 중 하나예요.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할 개념들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처칠랜드의 제거적 유물론을 좀 요약하는 거였고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